오늘 우리는 스위스의 수도 베른으로 향합니다. 아래강이 굽이쳐 흐르고 오래된 도시의 지붕 너머로 알프스가 멀리 보이는 곳. 그곳에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미술관 가운데 하나인 베른 미술관이 있습니다. 스위스 미술에서는 페르디난트 호들러와 알베르트 앙커, 아르놀트 베클린이 중요한 축을 이루고, 국제 현대미술에서는 피카소와 브라크, 칸딘스키, 메레 오펜하임, 루이즈 부르주아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이름의 숫자만이 아닙니다. 베른 미술관을 걸으면 스위스의 조용한 일상과 산과 호수에서 시작한 시선이 어느 순간 입체주의와 초현실주의를 만나고 다시 추상표현주의의 거대한 색과 몸짓으로 넘어갑니다. 한 미술관 안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긴 여정의 중심에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잠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공포는 검은 존재 하나에만 있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 바로 옆에서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은 깊은 잠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비슷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늘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침대, 같은 집, 같은 하루를 공유하면서도 누군가는 자기 안에서 혼자 아주 긴 밤을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은 형상을 포함해 화면 전체를 다시 봅니다. 그러면 그림은 한 남자의 악몽에서 벗어나 자신이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인간과 아직 그것을 잊고 잠든 인간들의 풍경으로 변합니다. 이 그림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을 남겨봅니다. 나는 무엇이 두려워서 아직도 잠들지 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두려움을 내 곁의 사람은 알고 있는가? 더 나이트의 어둠을 지나면 거의 반대편에서 이 거대한 낮이 기다립니다. 다섯 여성의 몸은 꽃이 피듯 펼쳐지지만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호들러에게 낮은 단순한 밝음이 아니라 잠에서 깨어난 인간이 다시 세계와 마주하는 시간이 됩니다. 다섯 인물이 나란히 앉아있지만 서로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각자 자기 몸 안으로 접혀 있으며 반복되는 자세가 개인의 슬픔을 하나의 인간적 상태로 확장합니다.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같은 마음에 닿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조용히 남습니다. 호들러의 인물화를 본 뒤 이 호수를 바라보면 자연도 하나의 거대한 몸처럼 느껴집니다. 산과 물, 수평선이 반복되는 층으로 놓이고 움직임은 점점 잦아듭니다. 풍경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 균형을 되찾는 구조로 변합니다. 바다는 잠잠하지만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베클린은 움직임을 줄일수록 오히려 무언가 나타날 것 같은 긴장을 키웁니다. 이 작품은 1892년 KUNSTMUSUN 자체 예산으로 처음 구입한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미술관 역사에 특별한 위치를 갖습니다. 화려한 장식보다 먼저 한 여성의 차분한 얼굴과 시선이 다가옵니다. 앙커는 자신의 아내 마리를 이상화된 인물로 꾸미기보다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온 한 사람의 존재감에 머뭅니다. 그래서 이 초상은 누군가의 외모를 기록한 그림을 넘어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천천히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조용히 일깨웁니다. 세자는 자신을 멋지게 보이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얼굴은 단단한 색면으로 쌓이고 눈빛에는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고집이 남습니다. 이 초상은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가 보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버티며 살아가는가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기억하는 꽃병 속 해바라기가 아닙니다. 잘려 바닥에 놓인 꽃은 이미 시들기 시작했지만 노란색은 여전히 강렬합니다. 생명과 소멸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꽃들은 피어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절실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강은 어디에도 급히 가지 않습니다. 물 위의 작은 붓질이 하늘의 색을 받아 흔들리고 배와 강둑은 그 흐름 속으로 서서히 녹아듭니다. 모네는 장소를 그리는 대신 빛이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짧은 시간을 남깁니다. 정원의 길은 특별한 목적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나뭇잎과 햇빛이 흔들리는 사이로 그저 걸어가고 싶은 길 하나가 열립니다. 병으로 쇠약해지던 말년의 마네가 그린 화면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면 평범한 여름빛이 조금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푸른 블라우스가 먼저 보이고 그 뒤에 사람이 나타납니다. 마티스에게 색은 인물을 꾸미는 장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만드는 또 하나의 몸입니다. 현실과 다른 색인데도 오히려 더 또렷한 사람의 인상이 남습니다. 바이올린은 보이면서도 동시에 해체되어 있습니다. 피카소는 물건을 하나의 시점에서 보여주지 않고 여러 시선의 조각으로 다시 세웁니다. 익숙한 것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나는 사물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집과 나무, 언덕이 점점 단순한 덩어리로 변합니다. 풍경은 깊은 공간으로 멀어지기보다 화면 앞으로 밀려와 조각처럼 맞물립니다.
자연을 그대로 복제하던 회화에서 입체주의로 넘어가는 문턱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무엇을 그렸는지 찾으려 하면 화면은 더 어려워집니다. 대신 선의 방향과 색이 무게를 따라가면 그림이 음악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칸딘스키의 추상에서는 무엇인가를 보는 대신 보는 동안 내 안에서 무엇이 움직이는가가 중요해집니다. 수없이 작은 색점이 모여 거대한 산과 빛의 구조를 만듭니다. 가까이에서는 점이고 뒤로 물러서면 하나의 세계입니다. 사람의 삶 역시 작은 하루들이 쌓여 멀리서야 비로소 하나의 모습이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합니다. 달리의 풍경에서는 현실이 잠깐 방심한 사이 꿈으로 미끄러집니다. 익숙한 형태들이 서로 엉키며 논리를 잃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마음속에 숨겨둔 욕망과 공포가 더 선명해집니다. 작은 화면 안에 불안한 꿈 한 편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림인지 오브제인지 쉽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재료가 결합하면서 익숙했던 사물이 낯선 존재로 변합니다. 베른 출신과 깊은 연관을 가진 오펜하임의 작품을 풍부하게 소장한다는 점은 이 미술관의 현대 컬렉션을 특별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성의 몸은 거의 사라질 듯 가늘지만 이상하게도 공간을 강하게 지배합니다. 표면은 거칠고 몸은 연약해 보이지만 끝까지 서 있습니다. 자코메티의 인물은 인간의 힘이 커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고 서 있는 데 있을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색과 사물이 거의 사라지고 검은 선과 회색의 관계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비어 보이는 화면 안에서 선 하나의 위치가 전체의 균형을 바꿉니다. 몬드리안은 세상을 단순하게 줄이면서 오히려 우리가 균형을 얼마나 섬세하게 느끼는 존재인지 드러냅니다. 화면에는 중심이 없습니다. 갈색과 은색의 흔적들이 서로 얽히며 관객의 눈을 한 곳에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폴록의 그림 앞에서는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화가의 몸이 움직이며 남긴 시간을 따라가게 됩니다. 짙은 갈색과 회색, 주황빛의 커다란 면이 서로 가까이 있지만 완전히 섞이지 않습니다. 오래 바라보고 있으면 색은 단순한 표면에서 벗어나 깊이를 가진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호들러의 나이트에서 사람들의 몸 사이에 있던 침묵이 여기서는 인물 하나 없이 색 자체의 침묵으로 돌아옵니다. 베른 미술관을 한 바퀴 돌고 나오면 우리는 한 나라의 미술사를 본 것보다 인간이 자기 존재를 바라보는 방식이 얼마나 크게 변해왔는지를 지나온 듯한 기분을 얻게 됩니다. 내가 두려움 속에서 깨어있을 때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잠들어 있다는 사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 더 오래 바라봐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사람도 자기 안에서는 아주 긴 밤을 지나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베른 미술관에서 더 나이트를 직접 보아야 하는 이유는 이 작품이 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거의 3m에 이르는 화면 앞에 실제로 서면 우리는 그림 밖에 있는 관객으로 남기 어렵습니다.